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평생을 바쳐 한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의 꿈을 위해 내 꿈을 접어두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 제 자신을 뒤로 밀어둔 채 살아온 세월들. 그런 시간의 끝에서 기대했던 것은 작은 감사 한마디였을 텐데 돌아온 것은 차가운 현실이었다면요? 저는 김혜정입니다. 올해로 69살이 되었어요. 28살에 결혼해서 41해를 같은 남자와 살아왔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5시에 일어나 밥을 해주고 저녁이면 따뜻한 국물을 끓여 기다렸어요. 40년 넘게 한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한 번도 지각한 적 없고 병가도 거의 내지 않았어요. 제가 번 돈으로 아이를 키우고 시부모님을 모시고 남편의 사업 미천도 마련해드렸죠. 그때만 해도 이 모든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아내의 도리, 며느리의 도리, 어머니의 도리라는 이름으로 제 자신을 끊임없이 뒤로 밀어왔거든요. 내 꿈이 뭔지,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도 생각해 볼 여유가 없었어요. 아침 5시에 일어나서 김치찌개를 끓이고 밥을 짓고 반찬을 데우는 일로 하루가 시작됐어요. 남편이 좋아하는 된장국을 끓이고 아들이 좋아하는 계란말이를 부치고 시어머니가 드시기 편한 무른 나물을 무치는 일들. 그런 일상이 40년 넘게 반복됐어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동료들은 승진하고 새로운 부서로 이동하고 했지만 저는 늘 같은 자리에서 묵묵히 일했어요. 집안일 때문에 야근도 못하고 회식도 빠지고 승진에 대한 욕심도 부리지 못했거든요. 김혜정 씨는 정말 성실해. 상사들은 칭찬했지만 그 칭찬이 때로는 아프게 들렸어요. 성실하다는 말 속에는 야망이 없다, 현상유지만 한다는 뜻도 담겨 있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참았어요. 가족을 위해서라면 제 꿈쯤은 접어둘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이 성공하면 저도 함께 성공하는 거라고, 아들이 잘 되면 저도 보람을 느끼는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어요. 정년을 앞둔 그 마지막 해,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정말 드디어 제 시간이 올 것 같았거든요. 이제는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으로 매일이 설렜어요. 여행도 가고 싶었고, 새로운 취미도 배우고 싶었어요. 책도 마음껏 읽고, 친구들과 수다도 떨고, 그동안 못 해본 모든 것들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 제 인생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마치 태풍이 지나간 후 폐허가 된 집터를 바라보는 기분이었어요.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40년과 3개월. 정확히는 40년 3개월 12일 만의 마지막 출근 날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 평소처럼 남편 아침을 차려주면서도 마음이 들떠 있었어요.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내일부터는 아침에 천천히 일어나도 돼요. 남편은 신문을 보며 대답했어요. 그래, 고생 많았어. 그 말투가 조금 시큰둥했지만 원래 말수가 적은 사람이니까 하고 넘어갔어요. 회사에 도착하니 동료들이 작은 선물과 꽃다발을 준비해뒀더라고요. 그동안 함께 일한 후배들이 케이크까지 사왔어요. 혜정 언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언니 없으면 우리 팀이 어떻게 돌아갔을지 몰라요. 앞으로 편하게 지내세요. 가끔 놀러 오세요. 동료들의 따뜻한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이 사람들과 헤어진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오후 5시, 정말 마지막으로 제 자리를 정리했어요. 40년 넘게 앉았던 그 자리를 떠난다는 게 감회가 새로웠어요.
서랍 속에서 오래된 사진들도 나오고 아들이 어렸을 때 그려준 그림도 나왔어요. 동료들이 지하철역까지 배웅해줬어요. 꽃다발을 받아들고 지하철에 올라탔는데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며 미소를 지어주더라고요. 아마 퇴직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본 것 같았어요. 집에 가는 길 내내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자유다. 내 인생이 시작된다. 그런 생각에 저절로 웃음이 났어요. 현관문을 열며 큰 소리로 외쳤어요. 여보, 나 왔어요. 드디어 퇴직했어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던 남편 박성우가 고개를 돌렸어요. 41년을 함께 산 남편이지만 그날 그의 표정은 왠지 낯설었어요. 고생했네. 그 한마디뿐이었어요. 제가 기대했던 축하나 격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죠. 하지만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원래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니까요. 꽃다발을 화병에 꽂고 저녁 준비를 시작했어요. 특별한 날이니까 평소보다 조금 더 정성을 들여서 요리했어요. 남편이 좋아하는 갈비찜도 만들고 나물도 여러 가지 무쳤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맥주 한 잔 할까요? 그래. 남편의 대답은 여전히 짧았지만 저는 신이 나서 맥주를 따라드렸어요. 식사를 하면서도 계속 이야기했어요. 앞으로의 계획, 하고 싶은 일들, 가보고 싶은 곳들. 그런데 남편은 계속 무표정했어요. 여행이라도 다녀올까요? 제주도나 부산 쪽으로. 글쎄. 아니면 문화센터라도 다녀볼까요? 서예나 요가 같은 거 배우고 싶었거든요. 내 맘대로 해. 남편의 반응이 시큰둥해서 조금 서운했지만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고 나서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TV를 보거나 각자 할 일을 했을 텐데 그날은 특별한 날이니까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TV를 끄더니 제게 몸을 돌렸어요. 그때의 그 표정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차갑고 단호하고 마치 남처럼 바라보는 눈빛이었어요. 오늘부로 당신 퇴직했으니까 우리 이혼하자. 제가 마시던 차가 목에 걸렸어요. 심하게 기침을 하며 남편을 바라봤죠. 뭐라고 하셨어요? 이제 각자 살 때가 된 것 같아. 10억 줄 테니까 조용히 정리하자. 그 말이 제 귀에는 마치 천둥 소리처럼 들렸어요. 아니, 천둥 소리보다도 더 충격적이었어요. 41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갑자기 왜 이런 말을? 갑작스럽긴 뭐가 갑작스러워. 이미 오래전부터 생각해왔던 거야. 오래전부터요? 언제부터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 어차피 우리는 이제 할 일이 다 끝났잖아. 아들도 다 컸고, 당신도 퇴직했고. 남편의 목소리는 너무나 담담했어요. 마치 오늘 저녁 메뉴를 정하는 것처럼 덤덤하게 이혼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할 일이 다 끝났다고요? 우리가 부부로서 할 일이 끝났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지. 이제 각자 남은 인생을 살아가면 되잖아. 41년을 함께 살았는데 그게 끝이라고요? 길었잖아. 41년이면.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해보자고. 저는 머리가 하얘졌어요.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평생을 기다려온 자유로운 시간의 첫날에 설렘으로 가득했던 마음에 이런 폭탄 같은 말이 떨어지다니요. 10억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뭔 소리예요?
재산 정리해서 10억은 당신 줄 수 있어. 그 정도면 혼자 살기에 충분하지. 우리 재산이 얼마나 되는데 10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야. 남편은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다는 듯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오늘은 피곤하니까 이만 자자. 내일부터 차근차근 정리하면 돼. 그리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아서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행복했던 마음이 한순간에 산산조각이 났어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잘 수 없었어요. 계속 남편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10억 줄 테니까 조용히 정리하자.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계속 생각해 봤어요. 우리 집값만 해도 10억이 넘는데 왜 10억만 주겠다는 걸까? 그동안 제가 벌어서 모은 돈도 있고 남편이 투자한다며 가져간 돈들도 있는데 그 모든 게 10억에 정리된다는 게 말이 안 됐어요. 새벽이 돼서야 잠깐 잠들었는데 평소 습관대로 5시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멍하니 주방에 서 있다가 깨달았어요. 아, 이제 퇴직했구나. 출근할 필요가 없구나. 그런데 동시에 어제 남편이 한 말도 떠올랐어요. 혹시 꿈이었나 싶어서 거실로 나가봤는데 어제 마시던 찻잔이 그대로 있었어요. 꿈이 아니었어요. 남편은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습관적으로 아침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준비하면서도 계속 어제 일이 생각났어요. 아침 드세요. 남편이 식탁에 앉았어요.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모습이었어요. 어제 이혼하자고 했던 사람 같지 않았어요. 여보, 어제 하신 말씀 정말 진심이세요? 뭔 말? 이혼 말씀요. 아, 그거 진심이지. 왜? 남편은 밥을 먹으면서 너무나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잘못한 게 아니야. 그냥 이제 각자 살 때가 됐다는 생각이야. 각자 산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41년을 함께 살았는데. 41년 살았으니까 이제 그만하자는 거지. 남편의 말은 여전히 담담했어요. 제가 얼마나 당황하고 있는지, 얼마나 상처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어요. 혹시 다른 사람이 있으세요? 그런 건 아니야. 하지만 남편의 표정에 뭔가 어색한 구석이 있었어요. 그럼 왜요? 갑자기 왜 이혼하자고 하세요? 갑자기가 아니라고 했잖아. 오래 생각해 온 거라고. 언제부터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 남편은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다는 듯이 밥을 빨리 먹고 일어났어요. 출근해야지. 오늘부터 당신은 집에 있으니까 편하게 쉬어. 그리고는 평소처럼 회사에 나갔어요. 저는 혼자 남아서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날부터 남편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뭔가 달라진 게 있는지, 이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가 뭔지 알고 싶었거든요. 며칠 지켜보니 확실히 달라진 게 있었어요. 첫 번째는 휴대폰이었어요. 예전에는 집에서 휴대폰을 거실 탁자에 그냥 던져두고 다녔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화장실에 갈 때도, 잠깐 마트에 나갈 때도 항상 들고 다녔어요. 그리고 휴대폰에 메시지가 오면 반응이 달랐어요. 예전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고 나중에 봤는데, 이제는 메시지 소리가 나면 급하게 확인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보지 못하게 몸을 돌리거나 다른 방으로 가서 답장을 보냈어요.
두 번째는 외출이 잦아졌다는 점이었어요. 예전에는 주말에 집에서 TV 보는 걸 좋아했는데 요즘에는 친구들 만난다며 자주 나갔어요. 그것도 한 달에 한두 번이 아니라 거의 매주였어요. 세 번째는 옷차림이었어요. 평소에는 집에서 편한 옷을 입고 다녔는데 외출할 때는 거울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며 옷을 골라 입었어요.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향수를 뿌리기 시작했어요. 향수는 정말 의외였어요. 결혼한 지 41년 동안 한 번도 향수를 사용한 적이 없었거든요. 제가 선물로 사준 적도 있었지만 남자가 무슨 향수냐며 사용하지 않았었는데요. 이런 변화들을 보면서 점점 의심이 커졌어요. 혹시 정말 다른 사람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날 밤 남편이 친구들과 술 마신다며 늦게 들어왔어요. 꽤 많이 취한 상태였어요. 소파에 그대로 누워서 코를 골며 잠들었죠. 평소 같았으면 방으로 모시고 가서 잘 재웠을 텐데 그날은 왠지 그럴 마음이 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남편의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떨어져 나왔는데 화면이 켜진 상태였어요. 순간 망설였어요. 남편의 사생활을 엿보는 건 옳지 않다는 생각과 그래도 궁금함을 참을 수 없다는 마음이 싸웠어요. 결국 호기심이 이겼어요.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메시지 목록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정아라는 이름이 있었거든요. 누군지 전혀 모르는 이름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름 옆에는 하트 이모티콘이 있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대화 내용을 열어봤어요. 오늘도 너무 행복했어. 고마워. 우리 정아, 선물은 마음에 들었지. 내일도 보고 싶어. 시간 되면 연락해. 사랑해. 대화 내용은 하트 이모티콘과 웃음 표시로 가득했어요. 제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41년을 함께 산 남편이 다른 여자와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니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대화 내용을 더 위로 올려보니 돈 이야기가 나왔어요. 투자금 더 넣어도 될까? 얼마나? 5억 정도. 좋아. 고마워. 우리 정아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몇 억씩 주고받는 이야기들이 계속 있었어요. 그리고 은행 앱도 확인해 봤어요. 남편의 통장 잔고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60억이 넘는 금액이 있었어요. 제가 전혀 몰랐던 계좌였어요. 그 많은 돈이 어디서 나온 건지, 왜 저에게는 숨기고 있었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가 평생 벌어서 남편에게 맡긴 돈들, 집안 살림을 위해 모아둔 돈들, 그리고 그 돈으로 남편이 투자해서 불린 재산들. 그 모든 것이 60억이 넘는 거액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남편은 저에게 단 10억만 주고 헤어지자고 했던 거예요. 60억 중에서 10억만 주겠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돈의 일부를 다른 여자에게 투자해 주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평생 모은 돈을 말이에요. 그날 밤 정말로 잠을 한숨도 잘 수 없었어요. 배신감, 분노, 억울함, 허무함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41년을 믿고 살아온 남편이 저를 이렇게 배신할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평생 모은 재산을 혼자서 숨기고 다른 여자에게 퍼주고 있었다는 것도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일어나서 평상시처럼 세수를 하고 있을 때 물어봤어요. 여보, 정아라는 사람이 누구예요? 남편의 손이 멈췄어요. 거울 속에서 제 눈과 마주쳤어요. 누구긴 누구야. 그냥 아는 사람이지. 아는 사람과
그런 대화를 나누나요? 무슨 대화? 사랑한다는 말들, 선물 이야기들. 남편이 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며 돌아봤어요. 표정이 굳어져 있었어요. 내 폰을 봤구나. 네, 봤어요. 그리고 60억이 넘는 돈도 받고요. 그게 뭐 어쨌다는 거야. 내가 번 돈이야. 당신이 번 돈이라고요? 그 돈의 절반은 제가 번 거예요. 절반이라니. 너무 나가는 거 아니야? 나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40년 넘게 벌어서 당신에게 맡긴 돈으로 투자한 거잖아요. 처음 종자돈은 내가 번 돈이 맞지만 그걸로 투자해서 불린 건 내 능력이야. 당신 능력이라고요? 그럼 제가 매일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집안일 해주면서 당신이 마음 편히 투자할 수 있게 해준 건 뭐예요? 그건 부부의 역할이잖아. 부부의 역할이면 재산도 부부가 함께 관리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왜 저 몰래 숨기고 있었어요?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정아라는 사람에게 돈을 투자해 준다는 게 무슨 소리예요? 그건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니야. 제가 번 돈을 다른 여자에게 주는데 제가 상관할 일이 아니라고요?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41년 결혼 생활에서 이렇게 큰 소리로 싸운 적은 거의 없었어요. 그 여자가 누구예요? 얼마나 오래 만났어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하지 않다고요. 저한테는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날부터 저희는 매일 싸웠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싸우고 저녁에 남편이 들어오면 또 싸웠어요. 남편은 자신이 투자해서 불린 돈이니 자신 것이라고 주장했고, 저는 제가 평생 벌어서 맡긴 돈으로 만든 재산이니 절반은 제 것이라고 맞섰어요. 60억 중에서 10억만 주겠다는 게 말이 돼요? 10억이면 충분하잖아. 혼자 살기에 충분하다 안 하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 권리의 문제라고요. 권리, 무슨 권리? 부부 공동재산에 대한 권리요. 이런 식으로 매일 실랑이가 벌어졌어요. 남편은 점점 더 차가워졌고, 저는 점점 더 분노가 쌓여갔어요. 정아라는 여자에 대해서도 더 알아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입을 열지 않았어요. 다만 휴대폰 대화 내용을 더 살펴보니 이미 몇 년 전부터 만나온 사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이 여자와 언제부터 만났어요? 그런 거 묻지 마. 제가 물어볼 권리가 있어요. 당신 아내인데 곧 남남이 될 사이에 무슨 권리야. 남편의 말은 점점 더 냉정해졌어요. 마치 이미 남처럼 대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남편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보니 정아라는 여자와 비싼 레스토랑에서 식사하고 명품 쇼핑을 하고 심지어 호텔까지 다녀온 기록이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신용카드 명세서를 들이밀며 물었어요. 뭐긴 뭐야. 카드 사용 내역이지. 이 호텔비는 뭐예요? 제주도 리조트비는 또 뭐고요? 당신이 출장 간다고 했던 그날, 실제로는 그 여자와 여행을 갔던 거네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몇 년 동안 저를 속이고 다른 여자와 만나면서 제 돈으로 그 여자한테 잘해준 거네요. 그때서야 남편이 입을 열었어요. 이제 다 알았으니까 깔끔하게 정리하자. 깔끔하게 정리하자고요? 이게 깔끔하게 정리할 일이에요. 그럼 어쩌자는 거야?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인데. 돌이킬 수 없는 일이라고요? 당신이 돌이킬 수 없게 만든 거잖아요.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41년을 믿고 살았던 남편이 이렇게 뻔뻔할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아들 민수에게도 이 상황을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들은 결혼해서 따로 살고 있었지만 부모의 이혼은 중요한 문제였으니까요. 민수를 집으로 불러서 상황을 설명했어요. 아빠가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고 우리 재산을 숨기고 있어. 처음엔 믿지 않으려고 했어요. 엄마, 아빠가 그럴 리가 없어요.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오해가 아니야. 직접 확인해봐. 휴대폰 대화 내용과 통장 사본, 신용카드 내역을 모두 보여줬어요. 증거가 너무 명확했어요. 민수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이게 정말 아빠가 한 짓이에요. 그래. 그리고 60억이 넘는 돈을 숨기고 있으면서 엄마한테는 10억만 주고 헤어지자고 했어. 60억이요. 그렇게 많은 돈이 있었어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벌어서 아빠한테 맡긴 돈들이야. 그걸로 투자해서 불린 거고. 민수가 한숨을 깊게 쉬었어요. 엄마,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아빠가 이럴 줄은 몰랐어요. 이제부터 엄마 편이야? 당연하죠. 이건 아빠가 너무 잘못한 거예요. 아들이 제 편에 서주니까 조금 든든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가슴이 아팠어요. 가족이 이렇게 갈라진다는 게 슬펐거든요. 이제 법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혼자서는 할 수 없으니까 변호사를 찾아가기로 했어요. 변호사 사무실에 처음 가는 날 떨렸어요. 평생 법무법인이나 변호사와는 인연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일로 찾아가게 될 줄은 몰랐어요. 변호사는 중년 여성분이었어요. 제 또래쯤 되어 보였고 따뜻하면서도 전문적인 느낌이었어요. 어떤 일로 오셨나요? 이혼하려고 하는데 재산 분할 문제가 복잡해서요.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남편의 불륜, 숨겨진 재산, 그리고 터무니없는 재산 분할 제안까지. 변호사는 제가 가져온 증거들을 차근차근 살펴봤어요. 증거가 아주 명확하네요. 휴대폰 대화 내용, 통장 사본, 신용카드 내역까지. 그럼 이길 수 있을까요? 네, 충분히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재산 형성 과정에서 부인의 기여도가 크고 남편의 불륜이 명확하니까요. 변호사의 말에 조금 안심이 됐어요. 그런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하고 조정이 안 되면 소송으로 가야 하거든요. 조정이 뭐예요? 법원에서 조정위원들이 중재해서 합의를 시도하는 절차예요. 소송보다는 비용도 적게 들고 시간도 단축돼요. 남편이 응할까요? 일단 신청해보죠. 법원에서 조정 출석 명령이 나가면 나와야 해요. 그날부터 본격적인 법적 절차가 시작됐어요. 먼저 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어요. 신청서를 작성하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정말로 41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몇 주 후에 조정 기일이 잡혔어요. 법원에 가는 날 아침 정장을 입고 거울을 보니 낯선 제 모습이 보였어요. 평생 법원에 갈 일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일로 가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조정실은 생각보다 아늑했어요. 조정위원 두 분이 앉아 계셨는데 한 분은 판사이고 한 분은 시민 조정위원이라고 했어요. 남편도 와 있었어요. 마주보고 앉으니까 어색했어요. 집에서는 매일 싸웠지만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마주하니까 감정이 복잡했어요. 이혼 사유가 무엇인가요? 조정위원이 저에게 물었어요.
남편이 다른 여자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고 저에게는 숨긴 채 거액의 재산을 은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증거가 있나요? 준비해간 자료들을 제출했어요. 휴대폰 대화 내용, 통장 사본,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등. 조정위원들이 자료를 살펴본 후 남편에게 물었어요. 이 내용이 사실입니까? 남편은 잠깐 침묵하더니 대답했어요. 불륜이라고 할 것까지는 그냥 아는 사이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대화 내용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증거로 제출한 휴대폰 대화 내용이 조정실에서 익혀졌어요. 하트와 사랑 표현이 가득한 그 대화들을요. 남편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그리고 피신청인 명의의 계좌에 있는 60억 원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제가 투자해서 번 돈입니다. 그 종자돈의 출처는 어디입니까? 부인이 번 돈의 일부를 투자한 것은 맞습니다. 얼마나 되나요? 정확히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조정위원이 저에게 물었어요. 신청인은 본인이 기여한 금액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40년 동안 제가 벌어서 남편에게 맡긴 돈이 총 2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집안일을 전담하면서 남편이 투자에 전념할 수 있게 도왔고요. 그렇다면 재산 분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절반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정위원이 남편에게 물었어요. 피신청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20억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요? 20억요. 처음에는 10억이라고 하셨는데 남편이 당황했어요. 그건 조정을 통해서 협의하자는 뜻이었습니다. 조정위원들이 서로 상의한 후에 말했어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조정기일까지 양측이 좀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조정은 그렇게 끝났어요. 결론 없이 끝나서 답답했지만 적어도 공식적인 절차가 시작됐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었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남편과는 대화가 없었어요. 각자 방에서 지내며 최소한의 접촉만 했어요. 두 번째 조정에서는 재산 목록을 더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남편이 숨기고 있던 계좌들이 하나씩 드러났어요. 이 계좌는 언제 만드셨나요? 몇 년 전에 부인께 알리셨나요? 아니요. 왜 알리지 않으셨나요? 투자용 계좌라서. 조정위원이 한숨을 쉬었어요. 부부간에 이런 중요한 재산을 숨기는 것은 신의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정아라는 여자에게 보낸 돈에 대해서도 추궁했어요. 이 송금 내역들을 설명해 보세요. 투자금입니다. 개인에게 이렇게 거액을 송금하는 게 투자라고 할 수 있나요? 그 사람이 하는 사업에 투자한 겁니다. 사업자 등록증이나 투자 계약서가 있나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럼 증빙 서류 없이 몇 억씩 보낸 거네요. 남편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세 번째 조정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어요. 남편은 여전히 25억 정도만 주겠다고 했고, 저는 최소 35억은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조정으로는 합의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소송으로 진행하시겠습니까? 조정위원이 물었어요. 저는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어요. 네, 소송하겠습니다. 이혼 소송 준비는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변호사와 함께 증거를 더 수집하고 재산 목록을 정리하고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들을 모아야 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재산 형성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입증하는 것이었어요. 40년 동안의 급여 명세서,
통장 거래 내역, 가계부 등을 모두 찾아서 정리했어요. 다행히 저는 꼼꼼한 성격이라 가계부를 빠짐없이 써왔어요. 매달 얼마를 벌었고, 얼마를 생활비로 쓰고, 얼마를 저축했는지가 다 기록되어 있었어요. 이 가계부가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될 것 같아요. 변호사가 말했어요. 정말요? 네. 부인의 경제적 기여도를 명확히 보여주는 자료거든요. 그리고 집안일에 대한 기여도도 입증해야 했어요. 이건 수치로 나타내기 어려운 부분이었지만 변호사가 좋은 방법을 제시했어요.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계산해 볼 수 있어요. 요리, 청소, 빨래, 육아 등을 외부에 맡겼다면 드는 비용을 계산하는 거죠. 실제로 계산해 보니 월 200만 원 정도의 가치가 나왔어요. 40년이면 거의 10억에 가까운 금액이었어요. 재판 날짜가 잡혔어요. 첫 번째 재판은 쟁점 정리였어요. 양측이 주장하는 내용을 명확히 하고 어떤 증거들을 제출할 것인지 정하는 자리였어요. 재판정에 들어서는 순간 다리가 떨렸어요. TV에서만 보던 재판정에 제가 당사자로 서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판사님이 양측에게 주장을 들었어요. 원고는 재산 분할 비율을 어떻게 주장하십니까? 60억의 절반인 30억을 요구합니다.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변호사가 대신 대답했어요. 원고가 40년 동안 가정경제에 기여한 바가 크고 피고의 재산 형성 과정에서 원고의 직접적, 간접적 기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판사님이 남편 측에 물었어요. 피고 측 주장은 어떻습니까? 남편의 변호사가 대답했어요. 피고가 직접 투자해서 번 돈이므로 20억 정도가 적당하다고 봅니다. 투자 원금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일부는 원고가 기여했지만 대부분은 피고의 능력으로 불린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공방이 이어졌어요. 두 번째 재판에서는 증거 조사가 있었어요. 제가 준비한 가계부, 통장 내역, 급여 명세서 등이 법정에서 검토됐어요. 이 가계부를 보면 원고가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해왔다는 게 확인됩니다. 판사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저축된 돈이 피고 명의의 투자 계좌로 이전된 것도 확인되고요. 남편 측에서 반박했어요. 하지만 실제 투자 결정과 관리는 모두 피고가 했습니다. 투자 결정은 그렇다 하더라도 원고가 가사노동을 전담함으로써 피고가 투자에 전념할 수 있었던 점은 인정해야 하지 않습니까? 판사님의 말씀이 저에게 유리했어요. 세 번째 재판에서는 남편의 불륜에 대한 부분이 다뤄졌어요. 휴대폰 대화 내용과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 증거로 제출됐어요. 이 대화 내용을 보면 피고가 제3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게 명확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부부 공동재산을 임의로 사용한 것도 확인됩니다. 정아라는 여자에게 보낸 돈들이 하나씩 드러났어요. 총 5억이 넘는 금액이었어요. 이 돈들은 모두 부부 공동재산에서 나간 것으로 원고에게 손해를 끼친 것으로 봐야 합니다. 네 번째 재판에서는 최종 변론이 있었어요. 양측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정리해서 발표했어요. 원고는 40년 동안 성실하게 가정을 지키고 경제활동을 했습니다. 피고의 재산 형성에 직접적, 간접적으로 기여한 바가 크므로 정당한 몫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저희 변호사의 최종 변론이 끝나고 남편 측 변호사가 이어서 발표했어요. 피고의 투자 능력으로 불린 재산이므로 원고의 기여분을 과도하게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판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양측의 주장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2주 후에 판결하겠습니다. 판결을 기다리는 2주가 정말 길었어요. 매일 결과가 궁금했지만 동시에 두렵기도 했어요. 드디어 판결 날이 왔어요. 재판정에 들어서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판사님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피고는 원고와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 분할금으로 35억 원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5천만 원을 지급하라. 35억. 제가 요구했던 30억보다도 많은 금액이었어요. 위자료까지 합하면 35억 5천만 원이었어요. 판사님이 판결 이유를 설명했어요. 원고의 경제적 기여도와 가사노동의 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재산 분할 비율은 64가 적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피고의 불륜 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합니다. 법정을 나오면서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이겼다는 기쁨보다는 허무함이 더 컸어요. 41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난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거든요. 변호사가 축하한다며 손을 내밀었어요.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좋은 결과 나왔네요. 고맙습니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하지만 마음은 복잡했어요. 돈을 많이 받게 됐지만 그 대신 가족은 잃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판결에 쉽게 승복하지 않았어요. 항소를 제기했고 그 과정에서 더욱 악랄해졌어요. 집에서 나가지도 않고 오히려 더 못되게 굴기 시작했어요. 아마도 저를 괴롭혀서 포기하게 만들려는 심산인 것 같았어요. 전기를 밤새도록 켜두고 가스레인지를 계속 켜놓고 온수를 틀어놓은 채 외출하기 일쑤였어요. 공과금이 평소에 3배씩 나왔어요. 왜 이렇게 하세요? 내 집에서 내 맘대로 하는데 무슨 상관이야. 법원에서 제 소유라고 판결했잖아요. 항소했으니까 아직 확정된 게 아니야. 냉장고 안에 제 음식도 멋대로 먹어치우고 밤늦게까지 TV를 크게 틀어놓고 시끄럽게 했어요.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어요. 친구들을 집으로 데려와서 술을 마시며 떠들기도 했어요. 새벽 2, 3시까지 시끄럽게 하는 바람에 잠을 못 이뤘어요. 조용히 해주세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불편하면 내가 나가. 어차피 이건 내 집이야. 남편의 말에 이를 악물었어요. 법원 판결로 집은 이미 제 소유가 되었는데도 나가지 않고 버티면서 괴롭히고 있었던 거예요. 견딜 수 없었어요. 매일 스트레스 때문에 잠도 못 자고 밥맛도 없었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살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아들에게 상의했어요. 아빠가 집에서 나가지 않고 계속 괴롭히는구나.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차라리 내가 나가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래도 엄마 집인데. 집이 뭐가 중요해. 마음 편히 사는 게 우선이지. 결국 계획을 세웠어요. 남편이 며칠 출장을 간다고 했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로 했어요. 미리 새로운 집을 구해뒀어요. 아파트 전세로 깔끔하고 아늑한 집이었어요. 남편이 있던 집보다는 작았지만 혼자 살기에는 충분했어요. 남편이 출장길에 오른 다음 날 이사업체를 불렀어요. 하루 만에 모든 짐을 정리해서 새 집으로 이사했어요. 제 물건들만 가져갔고 남편 것들은 그대로 두고 왔어요. 그리고 기존 집을 매물로 내놨어요. 어차피 법원 판결로 제 소유가 된 집이니까 팔 권리도 제게 있었어요. 남편이 출장에서 돌아왔을 때는 이미 모든 게 끝난 상태였어요.
빈 집에서 혼자 당황하는 남편의 모습을 상상하니 속이 시원했어요. 하루 뒤에 남편에게서 화가 난 전화가 왔어요. 집을 왜 팔아? 제 집이니까 제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럼 난 어디서 살라고?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너 정말 이렇게 나올 거야? 이미 나왔어요. 지금까지 괴롭힌 것도 충분해요. 전화를 끊고 나니 정말로 자유를 되찾은 기분이었어요. 집은 생각보다 빨리 팔렸어요. 시세보다 조금 낮게 내놨더니 한 달 만에 계약이 됐어요. 급하게 처분하긴 했지만 그래도 상당한 금액을 받을 수 있었어요. 항소심도 1심과 비슷한 결과가 나왔어요. 재산 분할금은 33억으로 조금 줄었지만 위자료는 그대로 인정됐어요. 남편이 더 이상 상고하지 않기로 해서 판결이 확정됐어요. 마침내 정말로 자유를 되찾았어요. 새로운 집에서의 생활은 처음엔 막막했어요. 41년 동안 누군가와 함께 살다가 갑자기 혼자 사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첫날 밤 너무 조용해서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남편의 코 고는 소리, TV 소리,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까지도 그리워졌어요. 41년 동안 들어왔던 소리들이 갑자기 사라지니까 낯설었어요. 둘째 날에는 요리하기가 어려웠어요. 혼자 먹을 분량을 가늠하기 어려웠거든요. 평생 가족을 위해 요리해왔는데 혼자 먹을 밥을 해본 적이 거의 없었어요. 셋째 날에는 외로움이 밀려왔어요. 말할 상대가 없으니까 하루 종일 혼잣말만 했어요. 날씨가 좋네. 오늘은 뭘 해 먹을까? 저 드라마 재미있네. 이런 소소한 말들을 혼자서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일주일 정도 지나니 오히려 편해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원하는 시간에 일어나고, 제가 먹고 싶은 걸 해 먹고, 제가 보고 싶은 TV 프로그램을 마음껏 볼 수 있다는 게 좋았어요. 가장 좋았던 건 아무도 눈치 보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었어요. 밤늦게 책을 읽어도, 낮잠을 자도, 하루 종일 잠옷 차림으로 있어도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정말 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재산 분할금을 받은 후에는 경제적 걱정도 없어졌어요. 알뜰하게 살면 평생 써도 충분한 돈이었어요. 하지만 그냥 놀고 있기엔 심심했어요. 동네를 산책하다가 마트 앞에 붙어 있는 구인 광고를 봤어요. 파트타임 직원을 구한다는 내용이었어요. 하루 4시간씩 주 3번만 나오면 되는 가벼운 일이었어요. 지원해볼까? 스스로에게 물어봤어요. 돈 때문은 아니었어요. 그냥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었거든요. 다음 날 마트에 가서 사장님을 만났어요. 나이가 좀 있으신데 괜찮으시겠어요? 네, 일하는 걸 좋아해요. 그럼 일주일만 해보세요. 서로 맞으면 계속하고요. 첫 출근 날이 떨렸어요. 40년 넘게 사무직만 하다가 갑자기 마트에서 일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생각보다 재미있었어요. 손님들과 이야기하고 물건을 정리하고 계산하는 일들이 단조롭지만 보람 있었어요. 할머니, 왜 일을 하세요? 쉬셔도 되는데. 젊은 직원이 물어보더라고요. 일하는 게 좋아요. 사람들도 만나고 보람도 있고. 정말 그랬어요. 돈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과 소통하고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간다는 느낌이 좋았어요. 동네 할머니들이 오면 반갑게 인사하고 어린아이들이 오면 사탕도 하나씩 주고 젊은 엄마들이 오면 육아 이야기도 나누고 그런 소소한 교류들이 즐거웠어요. 문화센터에도
등록했어요. 처음엔 서예반에 들어갔어요. 평생 글씨 쓰는 걸 좋아했는데 제대로 배운 적은 없었거든요. 첫 수업에 갔을 때 어색했어요. 다들 저보다 어려 보였고 실력도 좋아 보였어요. 처음이세요? 옆자리에 앉은 분이 말을 걸어주셨어요. 네, 오늘이 첫날이에요. 저도 처음엔 어색했는데 금세 적응하실 거예요. 그분의 말대로 몇 번 다니니까 금세 적응했어요. 붓으로 한 획 한 획 그어가며 글씨를 쓰는 게 명상하는 것 같았어요. 복잡했던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혜정 씨, 글씨를 참 예쁘게 쓰시네요. 서예 선생님의 칭찬을 들을 때마다 어깨가 으쓱했어요. 누군가에게 인정받는다는 게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인지 오랜만에 느꼈어요. 요가 수업도 들어봤어요. 처음엔 몸이 너무 경직되어 있어서 힘들었어요. 다리도 잘 안 벌어지고 허리도 잘 안 굽혀졌어요. 나이 들어서 뭔 요가냐고 혼자 중얼거리기도 했지만 점점 몸이 유연해지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마음도 함께 편해졌어요. 새로운 친구들도 생겼어요. 같은 아파트에 사는 또래 여성분들과 가끔 차를 마시며 수다를 떨었어요. 남편 때문에 고생했구나.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 혼자 사니까 어때? 각자의 사연을 나누다 보니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한 분들이 많았어요. 이혼까지는 아니더라도 남편 때문에 속상했던 이야기, 자식 때문에 힘들었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서로를 위로했어요. 그래도 지나고 보니 혼자 사는 게 훨씬 자유롭고 좋더라. 맞아. 이제야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아. 서로를 격려하는 시간들이 소중했어요. 무엇보다 내가 번 돈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자유가 달콤했어요. 예쁜 옷을 사고 싶으면 사고, 맛있는 걸 먹고 싶으면 먹고, 책을 사고 싶으면 사는 그런 작은 일상의 자유들이요. 예전에는 뭘 사려고 해도 이거 꼭 필요해. 너무 비싸지 않아? 라는 남편의 말 때문에 망설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눈치 볼 필요가 없었어요. 백화점에 가서 예쁜 옷을 봤을 때 망설이지 않고 샀어요. 가격표를 보고 조금 놀랐지만 내 돈인데 뭘 망설여라고 생각했어요. 그 옷을 입고 거울을 봤을 때 예전과는 다른 제 모습이 보였어요. 더 밝아 보이고 더 당당해 보였어요. 가장 걱정했던 건 아들과의 관계였어요. 부모가 이혼하면 자식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저를 원망하지는 않을지 마음이 무거웠거든요. 하지만 민수는 생각보다 담담하게 받아들였어요. 엄마, 이제 편하게 지내세요. 아버지가 한 일은 정말 잘못된 거였어요. 오히려 더 자주 안부를 물어왔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전화를 했고, 한 달에 2번 정도는 손주들과 함께 놀러 왔어요. 할머니, 새 집이 훨씬 예뻐요. 할머니 집에 오는 게 제일 좋아요. 손주들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예전에는 항상 남편 눈치를 보느라 아이들과 마음껏 놀아주지 못했어요. 너무 시끄럽다. 정리 좀 해라라는 남편의 말 때문에 아이들을 자유롭게 놀게 해주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아이들이 집안을 어지럽혀도 괜찮았어요. 큰 소리로 웃어도 뛰어다녀도 상관없었어요. 제 집이니까요. 손주들에게 용돈도 넉넉히 주고 장난감도 사주고 맛있는 음식도 해주면서 진짜 할머니 역할을 하는 기분이었어요. 할머니, 이거 정말 맛있어요. 제가 만든 떡볶이를 먹으며 손주가 말했어요.
할머니가 해주는 게 제일 맛있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뿌듯했어요. 그 며느리와의 관계도 더 좋아졌어요. 어머니, 이제 정말 편해 보이세요.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며느리의 말에 괜히 코끝이 찡했어요. 그래, 그렇게 보여? 네, 예전에는 항상 뭔가 걱정이 있어 보이셨는데, 이제는 정말 자유로워 보이세요. 며느리의 말을 듣고 나서 거울을 봤어요. 정말 표정이 달라져 있었어요. 더 밝고, 더 여유로워 보였어요. 여행도 다녔어요. 혼자서는 처음이라 두려웠지만, 용기를 내서 경주로 2박 3일 여행을 떠났어요. 불국사와 첨성대를 보며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문화재를 감상했어요. 석굴암에서 부처님을 보며 마음의 평화를 찾았어요. 혼자 여행 어때요? 펜션 사장님이 물어보셨어요. 처음엔 무서웠는데 해보니까 괜찮네요. 요즘 혼자 여행하는 분들 많아요. 자유롭고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그랬어요.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제가 원하는 곳에 가서 제가 원하는 만큼 머물고 제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제주도에도 갔어요. 한라산 등반은 무리였지만 아름다운 해변가를 걸으며 마음의 평화를 찾았어요.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은 나야. 파도 소리를 들으며 지난 일들을 되돌아봤어요. 힘들었지만 그 과정을 통해 진짜 자유를 찾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유럽 여행도 계획하고 있어요. 파리의 에펠탑, 이탈리아의 콜로세움, 스위스의 알프스를 꼭 보고 싶어요. 젊었을 때는 꿈꾸기만 했던 일들을 이제는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여건이 됐으니까요. 혼자 사는 게 외롭지 않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전혀 외롭지 않아요. 오히려 혼자만의 시간이 소중하고 의미 있어요. 예전에는 늘 누군가를 위해 살았어요. 남편을 위해, 아들을 위해, 시부모님을 위해. 하지만 이제는 오직 저만을 위해 살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누군가의 아내도 누군가의 며느리도 아닌 오직 김혜정이라는 한 개인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저를 보는 사람들은 말해요. 정말 밝아지셨어요. 젊어 보이세요. 맞아요. 저는 실제로 젊어졌어요. 마음이 젊어지니 몸도 따라서 건강해졌어요. 불면증도 없어졌고 소화도 잘 되고 웃음도 많아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뭘 할까 하는 기대감으로 시작해요. 어제까지는 또 하루가 지나갔네 하며 체념하듯 살았는데 이제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네 하며 설렘으로 시작해요. 새로운 취미도 생겼어요. 사진 촬영이에요. 휴대폰으로 찍는 간단한 사진이지만 예쁜 꽃들, 맛있어 보이는 음식들, 아름다운 풍경들을 담아내는 재미가 있어요. SNS도 시작했어요. 처음엔 어려워서 손주들한테 도움을 받았는데 이제는 제법 능숙하게 사용해요. 제가 찍은 사진들을 올리고 친구들과 소통하는 새로운 세계가 열렸어요. 할머니가 SNS를 하시다니 정말 대단해요. 손주들이 신기해하며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 뿌듯해요. 독서 모임에도 가입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같은 책을 읽고 토론하는 모임이에요. 다양한 사람들과 책 이야기를 나누는 게 이렇게 즐거운 줄 몰랐어요. 운동도 시작했어요. 헬스장에 등록해서 요가와 수영을 배우고 있어요. 처음엔 몸이 경직돼서 힘들었지만 점점 유연해지는 몸을 보면 성취감이 커요. 나이가 들어서 뭔 운동이냐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는 상관없어요.
제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니까요. 수영장에서 만난 동갑내기 분이 말씀하셨어요. 운동하니까 기분이 좋지요? 네, 몸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상쾌해져요. 나도 남편 눈치 보느라 못했던 건데, 이제야 하게 됐어요.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서로 격려하고 있어요. 요리에도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항상 남편 입맛에 맞춰서 똑같은 메뉴만 반복했는데, 이제는 제가 먹고 싶은 걸 만들어요. 태국 음식, 이탈리아 음식, 인도 음식까지 다양한 세계 요리에 도전하고 있어요. 유튜브 보면서 따라해보는 재미가 쏠쏠해요. 실패작도 많지만 그것도 재미있어요. 짜거나 싱겁거나 이상한 맛이 나도 다음에는 더 잘해보지 뭐 하며 웃어넘겨요. 어제는 파스타를 만들어 봤는데 면이 너무 퍼져서 죽같이 됐어요. 하지만 웃으면서 먹었어요. 누구 눈치 볼 필요 없으니까요. 가드닝도 시작했어요. 베란다에 작은 화분들을 놓고 허브와 채소를 기르고 있어요. 상추, 깨십, 바질, 로즈마리 등등. 제가 기른 상추로 샐러드를 만들어 먹을 때 그 뿌듯함이란 작은 일이지만 성취감이 커요. 씨앗에서 이렇게 자라는구나. 하루하루 자라는 식물들을 보며 생명의 신비로움을 느껴요. 음악도 듣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클래식이나 가요 정도만 들었는데, 이제는 재즈, 팝, 심지어 힙합까지 다양한 장르를 들어봐요. 손주들이 추천해준 노래들도 들으면서 세대 차이를 줄여가고 있어요. 할머니, 이 노래 어때요? 생각보다 좋네. 가사가 재미있어. 새로운 음악을 들으면서 새로운 감정들을 느끼고 있어요. 독서량도 늘었어요. 예전에는 집안일과 직장일에 바빠서 책 읽을 시간이 없었는데, 이제는 마음껏 읽을 수 있어요. 소설, 에세이, 자기계발서, 역사책까지 다양하게 읽고 있어요. 특히 여성 작가들의 책을 많이 읽어요. 제 상황과 비슷한 이야기들이 많아서 공감이 돼요. 최근에 읽은 책은 살아보자, 떠나보자라는 중년 여성의 여행 에세이였어요. 50대에 혼자 여행을 떠나는 이야기였는데 정말 용기를 얻었어요. 영화도 자주 봐요. 예전에는 남편이 액션 영화나 스포츠 영화만 좋아해서 제가 보고 싶은 로맨스나 드라마는 못 봤어요. 이제는 제가 보고 싶은 영화를 마음껏 봐요. 로맨스 영화를 보며 설레기도 하고, 감동적인 드라마를 보며 울기도 해요. 혼자 영화관에 가는 것도 이제는 자연스러워졌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봉사활동도 시작했어요. 동네 복지관에서 독거노인분들께 도시락을 배달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저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들을 보면서 감사함을 느껴요. 고맙습니다. 덕분에 따뜻한 밥 먹어요. 할머니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보람을 느껴요. 어떤 분은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딸 같아서 좋아요. 우리 딸은 바빠서 자주 못 와요. 그런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아프기도 하지만 동시에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생각에 뿌듯해요. 여러분, 저는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 인생의 진짜 주인공은 바로 저라는 걸 깨달았다고요. 41년 동안 저는 조연이었어요. 남편의 아내, 아들의 어머니, 시부모님의 며느리. 항상 누군가의 뒤에서 그들을 위해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제 인생의 주연이 됐어요. 김혜정이라는 한 사람으로서 오롯이 저만을 위한 삶을 살고 있어요. 물론 쉽지 않았어요. 41년의 결혼 생활을 정리한다는 게 간단한 일이 아니었거든요.
법정에 서는 것도 무서웠고 혼자 사는 것도 두려웠어요. 하지만 해봤더니 할 수 있더라고요. 나이가 들었다고, 여자라고, 혼자라고 못할 게 없었어요. 혹시 지금 이 글을 들으시는 분 중에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새로운 시작이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저는 69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늦은 게 아니라 때가 된 거였어요. 혼자가 되었다고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진짜 자유로운 인생이 시작될 수 있어요.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삶 말이에요. 존중받지 못하는 관계에 억지로 매달려 있을 필요 없어요. 사랑 없는 결혼 생활을 억지로 유지할 필요도 없고요. 여러분의 가치는 누군가와의 관계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에게 있어요. 누군가의 아내든 아니든, 누군가의 어머니든 아니든, 여러분은 그 자체로 소중한 존재예요. 제가 깨달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행복은 다른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자신이 만들어가는 거라는 것. 그리고 그 행복을 만들어갈 권리는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있다는 것. 저처럼 배신당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남편의 불륜, 재산 문제, 가족 갈등 등등.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세상이 무너진 것 같은 기분을 느끼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에요. 오히려 새로운 시작의 기회일 수 있어요. 그동안 억눌러 왔던 자신을 찾고 진짜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할 수 있는 기회 말이에요. 돈 문제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생각보다 혼자 사는데 많은 돈이 들지 않아요. 검소하게 살면서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것에만 돈을 쓰면 충분해요. 제가 지금 한 달에 쓰는 돈을 계산해 보니 예전에 가족 4명이 살 때보다 훨씬 적어요. 남편 옷값, 외식비, 각종 경조사비 등등이 없어지니까 지출이 크게 줄었어요. 대신 정말 제가 원하는 것들에는 아낌없이 써요. 좋은 책, 맛있는 음식, 예쁜 옷, 의미 있는 여행. 그런 것들에 돈을 쓸 때는 전혀 아깝지 않아요. 절약할 부분과 투자할 부분을 명확히 구분해서 살고 있어요. 전기세, 가스비 같은 기본 생활비는 아끼지만 건강이나 취미, 인간관계에 관련된 비용은 아끼지 않아요. 특히 건강관리에는 돈을 많이 써요. 좋은 음식 재료를 사고, 운동 수업료를 내고, 정기 건강검진도 받고, 건강해야 모든 걸 할 수 있으니까요. 외로움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로운 시간이 아니라 소중한 시간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진짜 외로움은 함께 있어도 마음이 통하지 않을 때 느끼는 거더라고요. 남편과 41년을 함께 살면서도 저는 외로웠어요.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꿈을 꾸면서 같은 공간에 있었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아요. 제 자신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제가 정말 원하는 것들을 하면서 살고 있으니까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재미도 있어요. 문화센터에서 만난 친구들, 봉사활동에서 만난 분들, 동네에서 만난 이웃들. 진심으로 소통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이런 관계들은 예전 관계들과 달라요. 의무감이나 체면 때문이 아니라 순수하게 서로를 좋아하고 즐거워해서 만나는 관계들이에요. 혜정 씨와 이야기하면 기분이 좋아져요. 문화센터 친구가 해준 말이에요. 그런 말을 들을 때 정말 뿌듯해요. 누군가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보람 있는 일인지 몰랐어요.
자식들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이들이 뭐라고 할까? 손주들에게 미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 말이에요. 하지만 제 경험으로는 정직하게 상황을 설명하면 아이들도 이해해줘요. 처음엔 당황하고 반대할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부모의 선택을 존중하게 돼요. 오히려 부모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심하더라고요. 예전에는 항상 피곤해 보이고 스트레스 받아 보였는데 지금은 밝고 건강해 보인다면서 좋아해요. 엄마가 이렇게 웃는 모습을 본 지 오래된 것 같아요. 민수가 얼마 전에 한 말이에요. 그 말을 들으니 괜히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억지로 웃고 있었는지 아들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손주들도 마찬가지예요. 할머니가 밝고 건강한 모습을 보이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억지로 유지하는 불행한 가정보다는 솔직하고 건강한 할머니가 더 좋은 거죠. 할머니는 왜 이렇게 재미있어졌어요? 손주가 물어봤을 때 이렇게 대답했어요. 할머니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니까 재미있어진 거야. 그럼 저도 하고 싶은 일 해도 돼요? 그럼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라면 당연히 해야지. 아이들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고 자신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건강 문제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나이가 들면 여기저기 아픈 곳이 생기고 체력도 떨어지니까요. 하지만 스트레스가 줄어드니까 오히려 건강이 좋아졌어요. 불면증도 없어졌고 소화도 잘 되고 두통도 거의 없어졌어요. 정기적으로 운동하고 좋은 음식을 먹고 충분히 쉬니까 몸 상태가 훨씬 좋아졌어요. 건강검진을 받아도 수치들이 많이 개선됐다고 하더라고요. 스트레스가 많이 줄어든 것 같네요. 혈압도 정상이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좋아졌어요. 담당 의사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마음이 편하니까 몸도 편해지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항상 긴장하고 불안해했는데 지금은 마음이 평화로워요. 새로운 시작을 두려워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저는 69에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어요.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고 새로운 곳에 여행을 갔어요. 새로운 음식을 배우고 새로운 책을 읽고 새로운 경험들을 쌓고 있어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에요. 몸은 조금 불편할 수 있지만 마음만큼은 20살 때처럼 자유로울 수 있어요. 80이 되어도 90이 되어도 새로운 시작은 가능해요.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에요. 아직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 나도 새로운 걸 배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새로운 취미 하나, 새로운 사람 한 명, 새로운 장소 한 곳. 그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내요. 저도 처음엔 서예 수업 하나 들어보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그 작은 시작이 지금의 활기찬 생활로 이어졌어요. 용기를 내세요. 저도 처음엔 무서웠어요. 법정에 서는 것도, 혼자 사는 것도,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도 모두 무서웠어요. 하지만 해보니까 별거 아니더라고요. 사람은 생각보다 강하고 적응력도 뛰어나요. 특히 우리 세대 여성들은 더욱 그래요. 어려운 시절을 견뎌온 저력이 있으니까요. 전쟁을 겪고 가난을 이겨내고 자식들을 키우고 집안을 지켜온 우리들이에요. 이 정도 변화쯤은 충분히 해낼 수 있어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저도 아직 서툰 게 많아요. 스마트폰 사용법도 계속 배우고 있고, 새로운 요리도 실패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그런 실패들도 재미있어요. 완벽하지 않아도 도전하는 과정 자체가 의미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사세요. 남편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시부모를 위해서 살아온 시간들도 소중했어요. 그 시간들이 헛된 건 아니에요.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희생한 시간들은 분명 가치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여러분 차례예요. 그동안 뒤로 미뤄뒀던 여러분 자신을 위한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하고 싶었던 일, 가보고 싶었던 곳, 만나고 싶었던 사람, 배우고 싶었던 것들을 이제는 마음껏 하세요. 후회하지 마세요. 그때 이렇게 했으면, 저때 저렇게 했으면 하는 후회는 아무 소용없어요.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수 있어요. 저는 해냈습니다. 69의 나이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해서 지금의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냈어요. 법적 절차도 해냈고, 혼자 사는 것도 해냈고, 새로운 취미도 시작했고, 새로운 관계도 만들었어요. 처음엔 불가능해 보였던 일들이 하나씩 현실이 됐어요. 여러분도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에요. 당당하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많은 것을 해내신 분들이에요. 가정을 지키고, 자식을 키우고, 사회에 기여하며 살아오셨잖아요.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살 자격이 있어요. 행복하세요. 여러분의 행복을 누구도 막을 권리가 없어요. 오히려 여러분 자신이 행복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행복한 어머니, 행복한 할머니가 되는 것이 가족들에게도 더 좋은 일이에요. 자유로우세요. 그동안 얽매여 있던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세요. 남의 시선, 남의 기대, 남의 판단에서 자유로워지세요. 진짜 자유가 뭔지 느껴보세요. 사랑하세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세요. 여러분 자신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제대로 사랑할 수 있어요. 꿈꾸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꿈을 포기할 필요 없어요. 새로운 꿈을 가지세요.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세요. 꿈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 자체가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요. 웃으세요. 진심으로 웃으세요. 억지로 짓는 웃음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짜 웃음을 되찾으세요. 웃음은 최고의 화장품이고 최고의 명약이에요.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저는 김혜정, 69살의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한 여성입니다. 41년의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새로운 자유를 찾았습니다. 힘들었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그 과정을 통해 진짜 제 자신을 찾았으니까요. 이제는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으면서 당당하게 살고 있어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용기라도 드릴 수 있다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저처럼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져주세요. 늦지 않았어요. 정말로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 바로 여러분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의 앞날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미래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함께 해봐요. 우리의 새로운 인생을
우리만의 행복을 만들어가 봐요. 나이가 들었다고 포기하지 말고 함께 새로운 도전을 해봐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저와 같은 평범한 사람이 해낸 일이니까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용기를 내세요. 첫걸음을 떼세요. 그 첫걸음이 여러분의 새로운 인생으로 이어질 거예요.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행복하고 자유로운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